지난주 부산의 한 전직 구청장 딸 그리고 국립대학 교수의 아내라는 사람이 150억대 투자 사기를 벌였다. 이거 전해드렸잖아요. 저도 이 제보 받고서 왜 똑같은 제보가 들어왔지 했는데 아니었어요. 네, 다른 사건이었습니다. 일단 이번 제보자는 50대 여성이고요. 그 부산 해운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제보자가 지금으로부터 15년쯤 전에 수영 배우다가 알게 된 여성이 한 명 있습니다. 강 씨라는 여성이었는데 친해지게 됐고요. 같이 밥 먹고 쇼핑하고 해외여행도 가고 정기적으로 지인들이랑 모임까지 가지는 그런 사이가 됩니다. 그런데 이 제보자가 옆에서 본 강 씨는 그 쇼핑하는 것만 봐도 씀씀이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본인 말로는 남편은 대기업 직원이긴 한데 친정 어머니가 대구에서 아주 손가락 안에 드는 큰 부자이고 본인이 외동딸이기 때문에 이렇게 돈이 많은 거다라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이 강 씨는 그래서 이 부산 해운대 쪽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부자였고요. 지인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는 유명 인사였습니다. 진짜 대한민국 0.01% 초 하이 클래스. 자, 나처럼 하면 너도 나처럼 부자 될 수 있어. 방법을 알려주겠다면서 솔깃한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7년을 지켜보니까 돈 씀씀이가 장난이 좀 아니더라고 그때. 그래서 내가 언니 돈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노 언니 뭐 계장하고 직접 넣는 친구들을 완전 찐 부자들만 넣는 그런 게 있다더라고. 그래서 저보고 한 말이 내 주위의 사람들 같이 잘 살게 해주고 싶다, 끼워줄게, 해볼래? 이런 거예요. 네. 그래서 10억을 넣었는데 이제 이자가 저도 처음에 불안했죠. 근데 이자를 3년, 4년을 계속 주더라고요. 하루 빠짐없이 그 시간에, 제 시간에 또박또박하게 돈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양 변호사님, 폰지 사기가 말이죠. 처음에는 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신뢰하게 만들고 더 많은 투자자들을 그걸 통해서 모으고 더 많은 돈을 끌어모을 수 있기 때문인데 이 여성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 어머니가 굉장히 잘 아는 금융투자회사 회장이랑 가까운데 돈을 많이 투자하는 분들만 투자가 가능한 상품이 따로 있다라고 한 겁니다. 어머니를 통해서만 돈을 넣을 수 있다라는 거고 무려 원금 보장해주고 14% 이자도 준다. 거기에 700억 원이 모이면 이자는 17%까지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돈이 좀 있으셨던 분인가 봐요. 반신반의하면서 한 10억 원을 투자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들으신 것처럼 3년 동안 꼬박꼬박 이자가 실제로 들어왔던 거예요. 그러면 뭐 주변 사람들한테 뭐 투자도 오히려 권유도 했을 거고 또 게다가 이 여성이 그 유명한 금융투자회사 회장이랑 자기 어머니라는 사람이 찍은 사진까지 또 보여줬대요. 안 믿을 수가 없었죠. 자, 이렇게 믿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세계에서 가장 비싼 핸드백 교수님. 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에르메스 버킨 백이다 그러면 이제 다 들어봤을 법한 백이기는 하잖아요. 수천만 원 되는 백으로. 근데 저거는 에르메스 히말라야 버킨이라는 백이래요. 저도 처음 봤어요. 근데 1, 2천만 원만 돼도 사실 너무 비싸잖아요. 근데 저 가방이 무려 경매 사이트에서 3억 6천만 원. 집값이에요, 집값. 네. 이런 가방을 들고 나타났대요. 근데 저런 백은 돈 있다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맞아요. 네, 이거는 정말 그 매장에서 에르메스 매장에서 특별히 연락해서 이 사람을 위해서 예약받아서 빼놓는 그런 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대한민국 최고 에르메스 백화점에서 이렇게 밀어주는 사람이 사기꾼일 거라고 생각 못했고 실제로 그 백화점에 7년 동안 연속 매출 1위 고객이랍니다. 그리고 최상위 고객 999명에게만 발급되는 VV 카드를 가족이 남편, 이 사람, 아내, 아들까지 3개를 가지고 있는 정도고 샤넬, 에르메스 이런 데서 전속 직원이 배출될 정도라고 하니까 안 믿을 수 없었겠죠. 세상에 이걸 보고 누가 사기꾼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자, 이 기자. 얘 찐이야 하면서 진짜 빚까지 땡겨가지고 투자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특정 시기가 있었는데 지난 2020년도 그 당시가 한창 이 집값이 폭등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이 강 씨가 지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집 팔아서 투자해라. 왜냐하면 지금 펀드 이율이 높기 때문에 지금 목돈을 굴려서 나중에 집값 떨어졌을 때 그 집 다시 사면 이득 아니겠냐. 이런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제보자와 비롯해서 지인들은 이미 이 여성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같이 이 집을 팔고 전세금 빼서 투자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특히 제보자 같은 경우에는요. 집 팔고 적금까지 깨면서 총 57억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양 변호사님, 그런데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 아시겠지만 지난해 집값 올해도 그렇고요. 좀 떨어졌죠. 자, 이제 그러니까 바닥을 향하고 있으니까 집값이 이제 좀 돈 다시 돌려받아서 집이나 사야 되겠다 했는데 아니었던 거죠. 집을 사는 걸 말리더라는 겁니다. 근데 계속 말리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일단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하고 이제 계약했으니까 돈 돌려줘라고 얘기를 했더니 굉장히 당황하더란 겁니다. 그러면서 차일피일 미루면서 뭐 추석 명절 지나고 줄게 하다가 아예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이 그제서야 사기당한 걸 알고 고소를 했고 지난해 11월에 구속이 됐는데 예. 알고 봤더니 어. 돈이 많이 있을 수가 없었던 상황이에요. 일단 남편 대기업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중소기업 직장인이었고요. 아이고야. 어머니도 당연히 재력가가 아니라 그냥 자영업 하셨다고 합니다. 금융투자사 회장이랑 사진 찍었다고 했죠. 그 땡땡이 아니에요. 그냥 어디서 그냥 퍼다가 그냥 이거 우리 엄마랑 찍은 거야. 이렇게 자랑했던 거고요. 심지어 그 금융회사에 계좌조차 가지고 있지 않았답니다. 어쩜 좋아. 아까 백화점 VVI 카드 가지고 있었다 그랬죠. 예. 그 백화점에 쓴 돈이 70억 원이랍니다. 그 백화점도 난리가 났대요. 그것만 진짜였구나. 네. 그러니까 피해자들 돈으로 거기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박지훈 변호사님 네. 어쩜 좋아 이거. 여기서 뭐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확인된 피해 금액이 150억 정도가 되는데 지금 사실은 문제가 되니까 자신의 명품들을 트럭 같은 데 실어가지고 중고시장에 팔았는데 상당히 많이 받을 수 있는데 되게 헐값에 팔았다고 해요. 판 다음에 그 금액을 또 아들하고 자신의 남편한테 줬다라고 합니다. 그 재판에 지금 가서는 재판 중인데 옛날부터 계속 명품 같은 거 입고 막 이러면서 피해자의 얘기에 따르면 눈이 좋은 거 다 아는데 라식 수술을 했대요. 일부러 뱅글뱅글 도수 높은 안경 껴서 막 불쌍한 척을 했다고 합니다. 안 보이는 척하면서 못 읽는 척하면서 그렇게 막 하면서 유명 로펌 변호사를 고용했던 그런 상황도 이해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피해자들은 이 강 씨의 남편도 공범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잠적을 했었대요. 자, 그런데 바로 어제 우연히 이 강 씨의 남편과 제보자가 딱 마주쳤다는 겁니다. 당시 상황 들어보시죠. 오늘 무슨 일이 있었냐면 공소장을 받으러 갔는데 그런데 그 남편이 딱 마주친 거예요. 마주쳐가 이때 기회다 싶어가지고 이야기하자는데 저를 신고를 계속 하더라고요. 스토킹범으로. 그래. 신고해가 오늘 경찰 3번 갔습니다. 제가. 스토킹범을 신고를 했어요? 자기 안 놔준다고. 자기 안 놔준다고. 오늘 저 경찰서에.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답변을 못 드렸어요. 그때까지 계속 경찰서 왔다 갔다 한다고. 너 남편 놈 잡았다 하면서 탁 이렇게 했는데 세상에 스토킹으로 신고를 당했는데 아니 지금 1심 선고가 다음 주랍니다. 양 변호사님 어쩜 좋아 이거. 일단 뭐 검찰에서 법정 최고형을 구형을 하긴 했다라고 하고요. 유명 로펌 변호사가 아니라 누구를 데려와도 여기서 무슨 말 하겠습니까? 그냥 뭐 반성한다, 잘못했다 이런 얘기 어떤 뭐 벌이 나오더라도 항소도 안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피해자들이 이 조금이라도 피해를 회복하는 게 중요한데 저 백화점에 저렇게 써버린 돈들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혹시라도 그나마 조금이라도 용서받을 수 있는 여지가 생기기 위해서라도 그 피해 가지고 있는 물건들이라도 어떻게 좀 처분을 해서 그리고 뭐 부동산에 투자를 했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라면 그리고 경찰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금 피해자들은 혹시 남편이라든가 다른 가족들이 현금을 좀 감춰놓은 게 아니야 이런 의심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좀 찾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지금 저 피해자분들 정신과 진료받으시고 얼마나 지금 황당한 상황이겠어요. 부산에서 일어난 150억 원대 사기 사건 어떤 내용이었는지 지난 방송 먼저 보고 오시죠. 7년을 지켜보니까 돈 씀씀이가 장난이 좀 아니더라고 그때. 그래서 내가 언니 돈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언니 뭐 대장하고 직접 넣는 친구들을 완전 찐 부자들만 넣는 그런 게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한 말이 내 주위의 사람들 같이 잘 살게 해주고 싶다 끼워줄게 해볼래 이런 거예요. 네. 그래서 10억을 넣었는데 이제 이자가 저도 처음에 불안했죠. 근데 이자를 4년을 계속 주더라고요. 하루 빠짐없이 그 시간에 제 시간이 또박또박하게 돈을 주더라고요. 자, 마지막 한 방을 위해서 4년 동안 이자를 꼬박꼬박 대주는 그 끈기 정말 대단합니다. 이래야 사기를 칠 수 있군요. 지난 6일에 1심 선고도 나왔습니다. 사기죄 최고형량 징역 15년 선고됐습니다. 사건 반장 본방 나간 후에 이제 피해자께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 백화점에서만 호화 생활을 한 게 아니라 유흥업소에도 돈을 펑펑 쓰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백화점의 유흥업소의 피해자들의 그 피 같은 돈을 펑펑 징역 15년, 사기죄 최고 법정 최고형 15년을 받았어도 아니 그런다고 해서 이 피해자들의 억울함이 풀리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거 피해 회복. 근데 이 사기꾼이 변제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 피해자는 돈도 돌려받지 못하고 2심에서 형량도 깎일까 봐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피해자 목소리 먼저 직접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돈이 이제 없으니까 우리한테 줄 게 없어요. 사실은 다 뿌리고 다니고 백화점에서 다 썼기 때문에 우리한테 변제할 돈이 없어요. 제가 볼 때 큰 변제는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한테 변제를 어느 정도를 하고 형이 낮아지는 우리는 상관없어요. 돈을 조금이라도 돌려받고 나서 근데 돈을 10원도 안 주는데 자꾸 저쪽에서 반성문 서고 뭐 이따저따 해서 그게 제일 걱정이. 변호사가 어디 전화해서 변호사 뭐라 해야 되노? 사람을 이용해서 이쪽에 이 말하고 저쪽에 저 말하고 이래가지고 도생을 찍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너가 다 넘겨줄게 이런 식으로 변제를 조금 했다는 그 도장이 찍어가면 자기네 형량이 감안될까 싶어서. 참 부지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진짜 감형이 되는 건가요? 그래서 사건 반장 패널인 박지훈 변호사께 자문을 구해봤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이 재산 범죄입니다. 기본적으로 사기 범죄고 재산 범죄의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는 변제가 됐냐, 재산적 어떤 손해를 회복시키 줬냐 이게 가장 중요한 요소고요. 반성이나 이런 것들은 부차적인 양형 요소라고 봐야 됩니다. 아마도 반성문 많이 쓴다고 하더라도 큰 효과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채권을 줬는데 준다고 단순히 약속한 건지 또 그의 실현 가능성이 큰지 아니면 적은 건지 같은 것들이 재판 과정에서 공판 과정에서 다뤄질 걸로 보이고요. 그럼 만약에 이 채권이 많이 실현이 된다 그러면 변제가 된 거기 때문에 그만큼 양형이 반영이 됩니다. 근데 채권을 준다고 했지만 그 실현 가능성이 불확정적이다. 그러면 그거는 사실은 크게 양형에 반영될 여지는 적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양형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다고 하니까 듣던 중 뭐 반가운 소리긴 한데 자 그러니까 이제 사기꾼 쪽 변호사가 이 채권을 약속하고 변제 확인 서명을 받은 거 이거 재판에서 엎을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앞서 박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핵심은 변제를 약속했냐가 아니라 변제가 됐는가, 실행이 됐는가입니다. 사기꾼 쪽 변호사가 이제 여기저기 교란 작전을 펼치면서 변제 확인서에 서명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채권이 됐든 뭐가 됐든 변제로서의 가치가 없다면 재판에서 물을 수 있습니다. 전 솔직히 아까 그 반성문 썼다는 것도 이게 진짜 반성해서 쓴 글이었겠나 솔직히 좀 회의감이 듭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뉘우쳤으면 항소를 안 하고 반성을 했을 텐데 항소를 했다는 것 자체가 좀 화가 나네요. 그렇군요. 자, 이 사기꾼 측 변호사는 변제 확인서 받으러 다니고 앞에서는 뭐 죄를 뉘우친다면 반성문 쓰고 뒤로는 뭐 형량을 줄이려고 어떻게 보면 지금 항소를 한 거예요. 네, 피해자 말로는 2, 3일에 한 번씩 반성문을 제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형량이 나오니까 항소한다? 이게 반성하는 사람의 태도일까 싶습니다. 마음이 아픈 건 금전적인 것도 뭐 금전적인 거지만 15년지기 친구를 잃었고 그 친구의 모든 것이 가짜였다는 사실에 대해서 제보자가 아직도 이 충격에서 헤어나오질 못하더라고요. 15년지기에 매일같이 얼굴을 보던 사이라고 하니까 좀 상당히 충격이 컸을 것 같은데 피해자 심경 직접 들어보시죠. 분명히 항소 안 한다 했거든요, 변호사가. 근데 이제 자기들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오니까 항소를 바로 했고 지금까지 써본 반성문이 반성문이라는 거는 다 거짓말이었냐고 판사님 앞에서 죄송합니다 미안한 것까지도 다 거짓말이었냐고 지금까지 한 게 15년치기라고 분명히 제가 그랬잖아요. 애들을 같이 키우고 15년 인생을 다 지금 우리 인생은 다 살았다고 지금 그 말 한마디가 다 거짓말이었다는 게 우리는 지금 헛살았다고 다들 그러고 있거든요. 그냥 저는 가스라이팅 당해서 돈을 그냥 준 것 같아요.